안녕하십니까, 구자홍입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셨죠?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시험 치러 들어갔을 때 긴장하지 마세요. 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시험 치러 갔을 때 계산해 보니까 28년 만에 시험을 치던데 첫 시간에 진짜 너무너무 긴장을 해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문제 자체도 저한테는 1번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1번 문제가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리고 또 거기 또 제가 또 그 척추골 척추골에 척추책 하면 버티브럴 바디, 영어는 버티브럴 바디. 그 척추 한 개 중에서 앞쪽에 있는 둥근 그 부분을 척추체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 제일 첫 줄에 체간골은 흉곽과 척추체로 구성되어 있다. 딱 첫 줄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서부터 제가 이 멘탈이 딱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내가 척추체라는 걸 잘못 알고 있나? 그런 생각에 어떤 멘탈이 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긴장도 되고, 오래간만에 시험을 치니까 긴장도 되고, 이래서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시험 첫 시간이 의학 이론이죠. 첫 시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숨 한번 크게 쉬고, 긴장하지 마시고, 지문을 천천히, 의학 이론은 시간 모자리 갖고 못 씁니다. 못 쓴 경우는 없습니다. 몰랐으면 못 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지문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답을 쓰기 시작했어요. 너무 먼저 지문 그냥 대충 보고 답을 이렇게 적지 말고, 지문을 읽으면서 뭘 묻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문제도 보면 제가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뺏긴 문제는 한 문제도 없습니다. 유사하게 나오는 문제는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 어느 정도 깊이로 나온다, 이런 데 맞춰가지고 최대한 문제를 만들도록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조금은 난이도가 조금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지만 비교적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출 문제하고 유사하게 문제 형태도 그렇고 난이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어느 부분에 낼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엽적인 이런 문제는 가급적 안 내도록 노력했고, 지엽적인 문제까지 그렇게 낸다면 엄청 어려워지는 거죠. 워낙 범위가 넓고. 그렇기 때문에 지엽적인 그런 문제는 가급적 빼고, 기출 문제를 봐도 그래요. 질병 부분에 보면 4문제 중에 3문제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고, 한 문제 정도가 지엽적인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기출 문제를 별로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배제하고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를 출제하면서 보니까. 2014년도부터 이제 주관식으로 이렇게 출제되면서 했던 문제를 쭉 보면 중요한 데서 다 나와붙고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특히 외상 같은 부분은 좀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어떤 이제 기출 문제에서 출제되기 시작하고 앞으로도 한두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출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제가 제일 뒤편에다 기출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이번 시간에는 2014년도부터 작년 2020년도 거는 나오기가 힘들겠죠. 이제 오래된 14년도부터 이렇게 쭉 앞으로 15년, 16년 계속 같이 강의할 예정입니다. 다른 과목은 이게 또 기출 문제가 그 사이에 2014년도에 출제됐다가 예를 들어서 사례 문제가 출제됐는데 뭔가 약관이 바뀌고 뭔가 바뀌어버리면 그게 좀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의학 이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책이 바뀌면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지만
의학 이론은 2014년도 거도 충분히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척추와 하지를 연결하는 골반 여러 개의 골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물으면 답하시오. 골반을 구성하는 골의 이름을 쓰시오. 제가 답에는 2개의 장골, 2개의 자골, 2개의 치골, 1개의 천골, 1개의 미골로 해놨는데 뭐 장골, 자골, 치골, 천골, 미골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 제가 또 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또 그림하고 엑스레이를 많이 넣어놨는데 한 보고 나면 그냥 말로만 외우는 것보다 한 보고 나면 훨씬 쉽지 싶어서 이렇게 그림 해설을 넣어놨습니다. 장골, 그 다음에 좌골 하면 이 앉을 때 뒤에 대이는 부분, 땅에 닿는 부분 좌골, 그 다음에 치골, 이 앞쪽에 있는 이 골반의 앞쪽에 있는, 그 다음에 이 장골은 이 옆에 만지키는 입뼈가 장골입니다. 뒤쪽에 천골, 천추, 천골, 그 다음에 꼬리뼈, 미골, 미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비구하면 아스타블럼, 비구는 이 고관절을 이루는 골반 쪽에 이렇게 쏙 들어간 홈, 이걸 비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답지 중에 뭐 대퇴골두 뭐 이런 식으로 된 선분도 계시는데, 고관절을 형성하는 부분 하면 비구하고 대퇴골두가 되겠지만, 비구를 형성하고 있는 뼈를 생각하면 이 상방 5분의 2는 장골이고 하방 뒤쪽 아래쪽 5분의 2는 좌골, 그 다음에 앞쪽 아래쪽 5분의 1은 치골이 되겠습니다. 이런 뭐 뼈를 구성하고 있는 몇 문제, 이때가 기출문제를 보면 몇 문제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몇 문제 더 출제될 겁니다. 그럼 신체 계측 중 사지의 길이 측정 방법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지 길이 측정 방법 아주 잘 알고 계시던데, 견봉에서 제3수지, 뭐 장지, 중지까지 길이 측정하는 거. 하지 길이 측정 방법은 전상 장골극, 좀 말 외우기가 힘들죠. 전 앞쪽, 상 위쪽, 그 다음에 장골극, 장골 아까 이야기했던 장골, 그게 튀어나온 부분, 요 앞쪽에 이렇게 골반 앞쪽에 딱 만지면 만지키는 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내과 끝까지, 족관절 내과 끝까지 길이를 측정하고, 즉 극과 간격이라 합니다. 극하고 과하고 사이의 간격. 그다음 진성하지부동과 현성하지부동. 진성하지부동은 실제로 다리가 짧은 거, 하지부동하면 다리가 짧아진,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난다, 같지 않다 이런 뜻이고, 진성하면 실제로 다리 길이 차이가 나는 것을 진성하지부동이고, 현성하지부동은 실제로는 다리 길이가 짧아지지 않았는데 짧아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골반이 한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 길이가 짧아지지 않았는데 짧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 이 현성하지부동이고, 골반의 경사, 고관절의 탈구, 뭐 다리 측정 시에 다리 자세가 뭐 바깥쪽으로 돌아갔든 안쪽으로 돌아갔든 뭐 바깥쪽으로 벌려졌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갖고 다리 길이가 차이 나 보이는 걸 현성하지부동이라 하고, 진성하지부동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두 다리의 길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 이 다리 길이 측정할 때 이 밑에 그림 보면 골반이 돌아가 있죠. 지금 좌측 그림 보면 골반이 돌아가 있으니까 다리 길이 실제 차이 안 나는데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 현성하지 길이를 측정하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배꼽에서 이렇게 안쪽 내가까지 측정해가 보면 다리 자세히 골반이 돌아가 버리면 다리 길이가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ASI에서 전상 장골극에서 내가까지 측정하면 두 다리 길이가 똑같습니다. 제일 정확한 건 요즘은 뭐 이걸로 그냥 이 스캐너그램, 지금 이 기출 문제도 나오죠. 스캐너그램, 제일 정확한 건 스캐너그램, 다리를 이 자를 대면서 엑스레이 찍어서 비교를 해보는, 양쪽 다리를 비교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런 스캐너그램이 제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현성 단축은 배꼽에서 그렇죠. 현성 단축은 배꼽에서 다리가
짧아 보이는데 배꼽 그렇게 다리가 한쪽으로 골반이 돌아가면 다리가 짧아 보이는 게 현성 단축이고 실제로는 다리 길이 차이가 없단 말이죠. 골반을 바로 하면 다리 길이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원래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양쪽이 똑같이. 병적골절도 기출문제에 병적골절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병적골절의 정의를 보면 정상적인 뼈에서는 골절을 일으키기 위해 미약한 힘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뼈, 병적인 뼈에 생기는 골절을 병적골절이라고 합니다. Pathologic fracture. 그 원인 뭐 6개 이상을 쓰시오. 제일 가장 흔한 원인이 골다공증, 골연화증 및 구루병. 골연화증은 바이타민 D 부족으로 성인에서 생기는 게 골연화증이고 어린 이 성장하는 뼈에서 생기는 병이 구루병입니다. 같은 바이타민 D 부족인 겁니다. 골형성 부전증, 이건 골형성 부전증은 이 선천적으로 생기는 이 병이고, 그다음에 변형성 골염, 매독, 골감염, 뼈가 이 감염됐을 때, 그다음에 뼈의 방사선 조사, 엑스레이를 오래 이 방사선 치료한다고 오래 찌면 오래 이 방사선 조사를 하게 되면 뼈가 약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골종양, 양성, 악성, 전이성 암 등이 있습니다. 그 밑에 엑스레이를 보면 좌측 여기는 신장암의 골전이가 된 상태에서 이 골절이 된 경우고, 우측은 이 골연골종, 이 손가락에서 이런 골연골종이 내연골종, 이 손가락에 잘 생기는데 여기 이런 경우 병적 골절을 일으켜가 오는 경우가 실제 상당히 많습니다. (35세) 남 4번 35세 남자가 우상완골 간부골절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이학 35세 우상완골 이런 걸 잘 한 개씩 잘 읽으면서 문제 낼 때 왜 35세 했는지, 왜 우상완골인지 이런 걸 잘 체크해 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학적 검사상 신경이나 혈관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즉 처음에 왔을 때는 이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신경, 혈관 이런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건 도수 정복술 후 장상지 부목으로 고정을 시행하였으며 그 이후에 이학적 검사상 왕관절과 중수지 관절의 신전이 되지 않았다. 처음에 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뼈 맞추고 나고 그다음에 이 부목 고정을 하고 난 뒤에 이게 리스트 드롭이 되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 운동마비의 원인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우리 골절에서 어떤 골절에서 무슨 신경이 잘 다친다 이런 게 있었지만 이 상완골 골절일 때 요골 신경이 잘 다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치면서도 이 외상을 입는 순간에 이렇게 다치는 경우도 있고 신경 손상이 없는데 이렇게 뼈를 맞추면서 그 신경이 그 사이에 끼거나 이래서 신경을 다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이제 홀스타인 루이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치료 방법, 어떻게 신경이 끼었으니까 수술적인 방법으로 신경을 빼내가지고 수술로서 이렇게 신경을 꺼내줘야 됩니다. 제자리를 해부학적 위치로 되돌려 놓는다. 지금 엑스레이 보면 이 홀스타인 루이스 골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 3분의 1, 아래쪽 3분의 1, 요거는 엑스레이 보면 조금 아래편에 속하는 편인데 슈프라콘딜러 프랙처, 그 과상부 골절보다는 조금 더 위에고 이렇게 보면 요골 신경이 이 상완골 뒤쪽에서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아래쪽이 중간 3분의 1과 아래쪽 3분의 1이 만나는 지점 이 부분에서 앞쪽으로 뼈를 감싸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뼈에 딱 붙어서 나옵니다. 실제로 굵기는 아마 볼펜보다 한 반, 이 볼펜의 한 반 정도 됩니다. 나오면서 골절이 되면서 이렇게 뼈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신경이 다치기가 쉽고 안 다치더라도 뼈가 이렇게 삐죽한 상태에서 이 뼈를 맞추는 과정 중에 신경이 안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신경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홀스타인 루이스 신드롬이라고 하고 이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을 이 부분의 골절을 이렇게 또 특히 홀스타인 루이스 골절이라고 합니다. (5번) 문제. 35세 남 환자가 교통사고로 제5, 6 경추골절 및 탈구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사지부에 완전 마비 증상이 있었으며 아무런 반사 기능도 없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이 아무런 반사 기능까지 없어진 경우를 스파이널 샥, 척수성 쇼크라고 합니다. 척수 쇼크, 척수성 쇼크, 내지는 척수 쇼크. 다른 부위의 내부 출혈이나 외부 출혈의 소견은 없었다. 이 문장은 왜 넣어놨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이 혈압이 낮은 원인이 이 출혈, 과다 출혈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긴 이 저혈압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혈압은 80 내지 80에 50, 수축기 혈압이 80, 이완기 혈압이 50mmHg로 저혈압을 관찰되었고 맥박수도 45의 분당 으로 서맥을 보였다. 맥박수 증상 맥박수 분당 얼마쯤 됩니까? 72. 의미가 꼭 의미 그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냥 72에 평균적으로 72입니다. 이 45에 하는 거 상당히 떨어져 있죠. 서맥하면 이게 심장이 이렇게 심박수가 떨어져가 천천히 뛰는 걸 서맥, 빨리 뛰는 걸 빈맥이라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위의 사례와 같이 척수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반사 기능도 없는 상태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경우를 척수성 쇼크, 스파이널 샥이라고 하며 척추 손상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척수의 완전 기능 상실의 증상이다.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척수성 쇼크에서 회복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참고로 보면 그 밑에 말도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척수성 쇼크에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신의 운동과 감각이 전혀 없다면 이는 완전 척수 손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 척수성 쇼크에서 회복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족저 반사, 항문 반사, 그다음에 구해면체 반사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해면체 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족저 반사, 항문 반사, 구해면체 반사 기억해 놓으시고 요 그림에 보면 요 바빈스키 사인 요거는 요가 관련 없이 이 족저 반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넣어 놓은 겁니다. 족저 반사는 이렇게 발바닥 바깥쪽을 이렇게 긁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오그라듭니다. 이게 정상적인 족저 반사고 이 바빈스키 사인은 우리가 이 뇌 손상이 됐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렇게 긁으면 발바닥 쪽으로 하는 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쭉 펴집니다. 이렇게 발바닥 쪽에 발등 쪽으로 이렇게 쭉 펴진 바빈스키 사인. 이 상위 이 어퍼모터 뉴런 사인의 한 증상이 이 바빈스키 사인 포지티브입니다. 이 신경이 뇌나 척수 레벨에서 다쳐서 말초신경이 아니고 말초신경이 다치면 이렇게 이완이 되는데 이 상위 신경근이 다치면 신경원이 다치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반대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빈스키 사인. 뇌를 다쳤을 때 이게 바빈스키 사인이 잘 나타납니다. 항문 반사는 이렇게 항문 주위를 뾰족한 걸로 찔렀을 때 항문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고 구해면체 반사는 성기 부분을 이렇게 꽉 쥐었을 때 항문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이런 반사를 구해면체 반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척수손상 환자의 평가. 천수 보존, 이게 위에 보면 천수 보존, 사크랄 스페어링 하는 거는 이 천수, 이 세크랄 러브가 이렇게 운동이라든지 운동도 조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감각도 남아있는 것을 사크랄 스페어링이라고 합니다. 척수 쇼크에서는 구해면체 반사도 없고, 천수 보존도 없고, 이런 상태를 척수 쇼크라 하고, 불완전 척수 손상은 구해면체 반사는 있는데 천수 보존이
그 있고 천수 보존도 있는 경우는 불완전 척수 손상이고 완전 척수 손상은 구해면체 반사는 있다 하는 것은 이 척추성 쇼크에서 빠져나왔다는 뜻이고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수 보존 증상이 없는 경우는 이런 전혀 이렇게 돌아올 가능성도 없고 완전 척수 손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사크럴 스페어링이라고 영어로는 사크럴 스페어링인데 이 천수 신경 사크럴 러버 우리 그 이 말초 신경 중에 경추 신경도 있고 흉추 신경도 있고 그다음에 이 요추 신경도 이제 이 전추 신경이 있는데 이 전추 신경이 남아 있다 기능이 남아 있다 기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근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감각도 그렇고 일부가 남아 있으니까 이게 완전 척수 손상이 아니고 불완전 척수 손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척수 손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까? 척수 손상이 어떤지. 위 사례에서 저혈압과 섬액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아까 문제에서 보면 이 과다출혈로 인한 이런 저혈압도 아니고 다른 부분에 출혈이 없었다고 제가 위에서 문제에서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성 쇼크입니다. 뉴로제닉 샥. 척수의 손상으로 인해 교감신경의 기능장애로 저혈압과 섬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를 신경성 쇼크를 한다. 저혈압과 빈맥을 보이는 저혈량성 쇼크와 감별이 필요하다. 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맥박이 빨라지는 경우에는 과다 출혈 이런 걸로 인해서 저혈량성 쇼크 이런 경우는 저혈량성 쇼크인데 이거하고 감별이 필요하다. 신경성 쇼크도 이게 잘 회복이 잘 안 돼요. 이 교감신경이 기능장애로 마비가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신경성 쇼크. 이제 이 신경하고 관련된 신경성 쇼크, 척수성 쇼크. 이 쇼크는 신경성 쇼크는 혈압하고 섬액이고 척수성 쇼크는 완전 마비되는 겁니다. 척수 기능이 완전 마비되는. 같은 쇼크라도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외상 6번째, 흉요추부 골절에서 골절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데니스의 3주설, 3컬럼 시어리가 중요하다. 3주의 구조물을 각 주별로 구분하여 쓰시오. 전주, 중주, 후주, 전방주 내지 후방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전주 앞쪽에 있는 콜럼. 전주는 전방종인데 주체와 추간판이 전방 3분의 2. 책마다 조금 전방 3분의 2라고 되어 있는데 되고 어떤 데는 전방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3분의 2가 더 나을 겁니다. 요 밑에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 이 전방종인데 그다음에 이 주체하고 이 추간판의 앞쪽 3분의 2 요까지를 전주고 중간주는 이 척추체하고 추간판의 후방 3분의 1 그 다음에 후방종인데 요까지를 중간주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후방주에는 척추경, 그 다음에 극상인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 주의 골절은 안정성 골절이며 2개 이상의 주의 골절은 불안정성 골절로 분류된다. 그 다음에 신경학적 불안정성, 뉴로제닉 인스테빌리티. 신경학적 불안정성이란 중간주의 손상이 동반되어 수상 당시에는 신경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더라도 추후 신경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간주를 다치면서 이 중간주 바로 뒤에 척수가 지나갑니다. 흉추, 요추부에서는 척수고 밑에 내려오면 요추부에서는 척추신경이 되겠죠. 이 척수가 제1요추, 제2요추 사이 그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 끝부분을 우리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누스 메돌라리스 끝나는 부분이 뾰족하게 끝나는 부분이 제1요추하고 제2요추 사이에 디스크 레벨까지 평균적으로 그 정도까지 내려오고 그 밑에는 척수는 없습니다. 척추신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중간주가 다치면서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 뼈 조각이 신경을 눌러서 이 신경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이런 경우를 신경학적 불안 증상이라고 합니다. 7번 종양 표지자에 대해 설명하고 그 유용성과 활용과 대표적 종양 표지자를 쓰시오. 정의는 종양 조직에서 생성되어 분비되거나 그다음 종양 조직에 대한 반응으로서 정상적인 조직에서 생성된 물질이나 유전자 변, 그다음 유전자 변이 이런 것들이 혈액, 소변, 대변, 종양 등에서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종양 표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데 유용하냐 하면 암의 선별 검사, 그다음에 고위험군의 추적 조사, 그다음에 암의 보조적 진단, 암의 재발 지표, 그다음에 암의 원발 장기와 조직형 감별, 암의 예후와 시기의 추정, 그다음에 암의 치료 효과 판정에 활용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세요? 그다음에 대표적 종양 표지자 AFP, 알파 피터 프로테인, 간암, 그다음에 생식세포 종양에서 발견되고 CEA, 칼시노 엠브리오닉 안티젠 CEA, 대장암, 유방암, 폐암 등에서 보이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PAS, PSA,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 전리선 암. 이 PSA는 진단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PSA가 증가되었다. 그러면 전리선 암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다른 거는 알파 비타 프로테인, 이런 AFP 이런 것들은 좀 증가되어 있어도 암일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PSA는 상당히 이렇게 증가되어 있다면 암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진단적 의미도 상당히 그거 하고, 그다음 치료 후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PSA가 증가됐다. 그러면 재발의 가능성도 아주 높은 겁니다. PSA는. 그다음 C125 다른 건 이 위에 세 가지 요거는 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그 이름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종양일 때 증가하는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가 제1급부터 제4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었다. 그중 제1급 감염병의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 종류를 10개 이상 쓰시오. 전부 몇 개입니까? 1급 감염병이? 17종입니다. 17종. 이거를 머리글만 따서 어떻게 이렇게 잘 해서 17개. 원래 제3범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7개, 무식하게 17개 다 쓰시오라고는 안 나올 겁니다. 아마 10개 이상 정도는 써야 안 되겠어요. 1급, 2급, 3급, 4급까지 굳이 외울 필요 있겠습니까? 나오면 1급이 나오고. 그럼 특성은 1급은 생물태례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특징이 이제 이런 병을 1급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특성은 잘 이해해 놓으세요. 위에도 내가 문제를 냈지만. 이 감염병 제2조에 나오죠. 그리고 제1급, 마지막 제1급, 2급, 3급 감염병은 전수감시 감염병이고 제4급은 표본감시 감염병입니다. 다음 9번. 이 9번 이 문제도 왜 이때까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사이면 당연히 낼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할 정도입니다. 고혈압은 그 원인에 따라 본태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2차성 고혈압의 원인을 쓰시오.
1번 제일 많은 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1번, 2번 가나가 어떤 빈도 순으로는 책에서는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발성 알도스테론 혈증, 이 가나가 제일 많고 그 이외에도 만성 콩팥병, 신혈관 질환, 갈색 세포종, 쿠싱 증후군,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혹은 저하증, 그다음에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거는 언제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안 나온 게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주르륵 그냥 그냥 나오면 바로 쓸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외워놓으세요. 그럼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이 심근경색 중에서도 ST 분절 상승, STEMI, STEMI, 이 ST 세그먼트 엘리베이션, 엘리베이티드 MI, 이 마이카디알 임팍션 하고 BSD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심근경색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스테미하고 난스테미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심될 때 진단은 심전도, 심장 표지자, 심장 영상 검사, 그럼 조직 괴사와 염증의 비특이적 지표 등 4가지로 이루어진다. 이 스테미 진단에 이용되는 심장 표지자를 2가지 이상 쓰시오. CKMB, 트로포닌 I and T. 그 이외에 뭐 LDH, 그다음에 AST가 있는데 요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더 중요한 그 심장 2번 문제, 심장 표지자 중 가장 유용하고 이용되고 선호되는 표지자. 아까 어떤 분은 CKMB라고 되어 있는데 CKMB가 아니고 트로포닌 I and T입니다. 더 유용하고 이용되고 선호되는 표지자입니다. 이게 트로포닌 I and T 이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검사가 되지 않았지 이렇게 연구가 안 돼가지고 트로포닌은 CK도 또 이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CPK 했는데 지금은 CK. 하나 2개는 외워놓고 트로포닌 INT가 더 중요합니다. 좀 더 하시려면 이게 이제 뭐 어느 시간 몇 시간대부터 생기고 어떨 때 피크가 하고 며칠까지 이렇게 유지되는지 이런 것도 외워놓으면 좋은데 뭐 그까지 나올지는 않겠죠. 3번 급성심근경색증의 주요 심전도 소견을 쓰시오. 3가지. ST 분절 상승, T파의 역전, 그 다음에 비정상 Q파의 출현. 이것도 외워놓으세요. 자, 이 심전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제일 위 정상 심전도 파형. 이렇게 보면 가다가 P파, 그다음에 가다가 Q, 그다음에 R, S, 그다음에 T파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심장 이 파형입니다. 이 P파는 심방의 수축, 심방 심실, 좌우 심방 심실이 있죠. 심방 수축이고 QRX 컴플렉스, QRS 복합체는 심실의 수축입니다. 그 다음에 T파는 심실의 재분극, 다음 이렇게 수축하기 위해서 딱 대기하고 있는 상태. 이게 T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MI, 이 급성심근경색증이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여기 ST, 여기 Q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 RS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요 베이스라인에서 이만큼 올라가 있죠. 여기 ST 엘리베이션, ST 분절의 상승입니다. 그러면 Q 웨이브가, 어브노멀 Q 웨이브가 출현을 한다. 이렇게 깊게 이렇게 들어가. 원래 거의 없거나 약간 이렇게 내려온 정도인데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이게 어브노멀 Q 웨이브입니다.
그 다음에 T 웨이브의 인버전, 역전. 정상적으로는 T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와야죠. 세 가지. 그리고 밑에 한 번 더 이 그림 보면 정상적인 여기서는 Q파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QR에서 가고 그다음 T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에큐터 아주 바로 검사를 하면 ST 엘리베이션이 보입니다. ST가 여기 베이스라인보다 이만큼 올라가 있죠. 이게 ST 엘리베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시간 지나면 ST가 엘리베이션 되고 R 웨이브가 감소했다. QRS 중에서 여기가 R이잖아요. 여기 Q고 여기 S인데 이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요거는 열 필요 없고 그다음에 ST 엘리베이션 그다음에 Q 웨이브가 시작을 한다. 거의 없던 데서 이렇게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수시간 뒤에고 그다음에 하루 이틀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T 웨이브가 인버전이 됩니다. T 웨이브 역전이 되고 그다음에 Q 웨이브가 좀 더 심해지는 겁니다. 디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다음에 수일 후에는 ST 분절이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T 웨이브가 인버전 되어 있다. ST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베이스라인까지 내려오고 그다음에 수주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ST하고 T 웨이브는 정상화되고 Q 웨이브만 비정상적 Q 웨이브 아래쪽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간 이 Q 웨이브만 계속 남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시간대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심전도에서 이렇게 MI가 되면 심전도에서 이런 게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 세 가지 ST 엘리베이션, 어브노멀 Q 웨이브, T 웨이브 인버전, T파 역전. 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도록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오늘 모의고사 문제 해설은 끝내고 조금 쉬었다가 예상 문제 모의고사하고 유사하게 예상 문제 하겠습니다.